고구려 같은 경우 육위라는 책하고 신집이라는 책이 있었고, 백제는 이제 석이라는 책이 있었고, 신라는 이제 국사라는 그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그 우리의 역사 서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그 우리나라는 전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역사서가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기록상으로 이름만 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역사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같은 경우 육위라는 책하고 신집이라는 책이 있었고, 백제는 이제 석이라는 책이 있었고, 신라는 이제 국사라는 그 역사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제 고구려의 유기를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라 초에 유기 100권이 있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게, 나라 개국 초에 100권의 역사서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 하는 이야기죠. 이 고구려가 개국 초에 100권의 역사서가 있었다는 그 역사서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 의문을 우리가 좀 품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이제 단군조선의 역사서가 아닌가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삼국유사의 그 왕력 제일 앞부분이 왕력조인데, 왕의 계보를 쭉 적어놓은 왕력조인데, 그 왕력조의 고구려 시조에 대해서 보면 성은 고씨고 이름은 주몽인데 추모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 단군의 아들이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은 이 고구려 사람들이 고구려 그 왕계의 정통성을 단군에게서 찾았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초에 있었다는 100권의 그 유기라는 역사서는 단군조선의 역사서가 아니겠는가라고 이제 유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량왕 때 신집이라는 이제 역사서를 이제 이문진이 쓰는데요. 이 신집 때 지금 남아있진 않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역사서를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이 역사서를 언제 썼는가가 중요해요. 근데 고구려는 영량왕 때 쓰고, 백제에서 이제 고흥이 석이라는 역사서를 쓰는데 이때는 근초고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에서는 대하찬 거칠부가 국사라는 역사서를 쓰는데 이때는 진흥왕 때예요. 백제의 근초고왕, 신라의 진흥왕, 고구려의 영량왕, 이 세 군주들은 다들 아주 그 각 세 나라가 강하게 뻗어나가던 시대에 강력한 그 중흥 군주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먼저 이제 고구려의 영량왕은 어떤 임금이냐면, 당시 이제 수나라가 중원을 통일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원을 통일하니까 고구려에서는 그 수나라가 중원 통일했다 하는 말을 듣고 곧바로 이제 전쟁 준비에 나섰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고구려는 광개토대왕 비문에서 나온 것처럼 천재의 아들이다, 그 하늘의 아들이다라고 이제 천자국을 자칭하죠. 그런데 중원에서는 통일왕조가 들어서면 천자라고 자칭하지 않습니까? 두 천자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 두 천자제국끼리 충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수나라가 통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쟁 준비에 나서고, 그 다음에 이제 영량왕이 중국의 수나라에 쇠뇌, 그러니까 다연발 화살이 있는데 그 쇠뇌 기술자들을 빼오죠. 그러니까 이제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 문제가 영량왕을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국서를 보내옵니다. 국서 내용이 뭐냐면, 야, 네가 쇠뇌 기술자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하면 다 보내줄 텐데 왜 몰래 빼가냐. 그리고 우리 사신들이 가면, 그러니까 수나라 사신들이 가면 왜 빈 객관에 가둬두고 바깥을 못 보게 하냐. 그러니까 고구려는 간첩으로 보기 때문에 빈 객관에 가두어 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문제가 보낸 국서의 마지막 조항은, 내가 너 이러면은 내 장수 한 명 보내서 고구려 쓸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위협하는 국서를 보내오죠. 그랬더니 이제 영량왕은 그 다음 해에 말갈병사 10,000명을 거느리고
요하, 이때 요하는 지금의 그 요령성 그 요수가 아니라 하복성 난할 듯 하는데, 그 요하를 건너서 수나라를 선제 공격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매번 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 뭐 먼저 공격 안 하고 그때 다 일본인들이 만든 이야기들이에요. 고구려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를 선제 공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문제가 중원을 통일한 수나라를 먼저 선제 공격해 해가지고 30만 대군을 보냈는데, 30만 대군의 10명의 뭐그 8, 9명이 전부 다 이제 죽었다고 할 정도로 대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고구려는 자력으로 고구려의 천하관을 지켰고, 그래서 그 직후에 그 영량왕이 그 이문진에게 신집이라는 자랑스러운 국사책을 쓰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백제 근초고왕은 고구려 고구권왕하고 계속 이제 희소 게임을 벌이다가 결국은 근초고왕이 그 평양성에 쳐들어가 가지고 고구권왕을 전사시키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은 이 근초고왕의 태자 근구수가 북방까지 한참 올라가 가지고 내 뒤로 누가 다시 여기까지 올 수 있겠는가라고 했다는 이제 기록을 남기는데, 그러니까 백제도 고구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세 있었는데, 이때 근초고왕 때 중흥해 가지고 고구권왕을 전사시킨 아주 이제 국력이 뻗어나갔을 그때에 바로 이제 국사서를 편찬하게 한 게 고흥이 쓴 서기라는 것이고요. 신라는 진흥왕 때 이제 국사를 쓰는데, 진흥왕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뭐 4개의 순수비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진흥왕 순수비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칭할 때 짐이라고 자칭을 해요. 그러니까 짐이라는 자칭은 황제가 스스로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후들은 과인이라고 하든지 뭐 고라고 하든지 이렇게 부르는데, 짐은 황제의 자칭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흥왕 순수비 같은 뭐 그런 비문이나 기록들을 보면 진흥왕은 태창이라는 연호를, 신라의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호를 만들어서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신라를 천하의 그 중심으로 사고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의 발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진흥왕 때 신라가 국력이 뻗어 올라가 가지고 대가야를 562년에 멸망시키고, 그다음에 이 국력이 상당히 이제 백제의 또 성왕도 그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시키면서 신라의 국력이 아주 급속도로 이제 신장했던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진흥왕이 대하찬 거칠부에게 이제 국사를 편찬하게 한 겁니다. 여기에서 보면 각 나라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국력이 상당히 신장했을 때 자국이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가라고 하는 자국 중심의 역사서를 편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역사서들이 남아있진 않지만, 만약에 이런 책들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뭐 어디에서 나중에 뒤늦게 발견되기라도 한다면, 이 책들은 뭐 보나마나 자국을 천하의 중심으로 놓고 서술한 이제 그런 역사서일 것이 이제 분명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고려 그 중기 무렵에 이제 유학자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제 역사관이 상당히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조선 초에 편찬한 고려사 같은 경우는 본기를 설정 안 하고 세가만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본기는 황제의 사적이고 세가는 제후의 사적이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갖다가 조선이라는 나라가 명나라의 제후국으로 스스로를 낮추면서 고려도 그 체제에 맞게 이제 그 제후국으로 낮춰서 서술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고려는 뭐 태조 왕건부터 광종도 그렇고 여러 번 이제 연호를 제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고려 자신도 그 천하의 중심이라는 자국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특히 이제 고려 우왕 같은 경우 명나라에서 이제 고려 땅이었던 지금의 심양 부근에 천령을 차지하고 천령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요동 정벌군을 이제 북상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이제 고려도 자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유학자들이 집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이 중국을 위해서 만든, 말하자면 이제 존화양의의 역사관을 잘못 이제 적용해가지고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격화시키는 이제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근데 조선에 들어서는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지는데, 약간의 이제 이 다른 상황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조가 어떤 서적 수함령을 내립니다. 이러이러한 서적들은 민간이 갖고 있기에 적당하지 않으니까 관에 바쳐라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단군조선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제 그런 책 제목들이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세조의 서적 수함령 이후로는 그런 우리적인 주체적인 역사관을 담은 역사서들이 공개되지 못하고 몇몇 가문에서만 비장해가지고 쭉 이제 흘러내려왔을 것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인물은 홍만종이라는 조선 중기 학자인데, 당파로는 소론 계열이죠. 이 홍만종이 동사라는 역사서를 쓰는데, 그 동사라는 역사서를 보면은 단군의 아들이 이제 부루다. 그래서 이제 부루가 도산 회명에서 뭐 우임금을 만나고 하는 그런 다른 역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뭐냐면 홍만종이라는 이 학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단군을 인식할 때 대부분 그 일연의 삼국유사에서 나와 있는 부분을 인식하는데, 일연의 삼국유사에 나오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나온다 하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은 홍만종이 어떤 형태로든 그런 역사관에 관한 뭐 기록을 봤든지 아니면 전송을 들었든지 하고 이제 기록을 남겼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이 이제 멸망할 즈음에 도달하니까 여기에서 많은 자각들이 생깁니다. 그 망하는 것도 딴 나라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한 수 아래로 봤다. 그러니까 우리 선조들이 건너가서 나라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나 일본에게 나라를 이제 빼앗기는 지경에 도달하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자각으로 여러 명의 이제 유학자들이 왜 이 당당하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사대주의 유학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 유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결국 우리는 오랑캐인 이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은 이 화가 되는데, 왜 우리가 이의 관점으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느냐, 우리의 관점으로 우리를 바라보자라는 자각이 일게 되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단군교를 만들었던 나철, 홍합 나철 같은 경우, 이분이 이제 원래 원명은 나인영인데 다 과거 급제한 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교헌 같은 분은 주장과 부제학을 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학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중보 동국문헌비고란 책에서 백제 항목을 한번 찾아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거기에 백제 항목의 대륙백제 이야기가 이미 고종 때 편찬한 책에 실려 있는 겁니다. 이 당시 조선 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어떻게 썼을까를 보니까 그 편찬위원 중에 한 분이 바로 그 김교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무원 김교헌 같은 분들이 이 유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다들 당대 유학자들이면서도 그 유학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우리 관점의 역사서를 우리 관점으로 다시 역사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사고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온 게 우리의 국조 단군을 이제 재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뭐 홍합나철이 이제 단군교를 만들고 이것이 대종교를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종교는 이게 교자가 붙었다 그래요. 종교라는 게 아니에요. 그 대종교에 물론 이제 수행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원래 종교라는 것은 어떤 사상을 종교로 분류하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이 신의 존재고, 그 신이 내세를 지배하고 있다는 내세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단군교나 뭐 대종교나 뭐 이런 쪽은 한 가문에 시조가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는 단군이라는 공통의 그 민족 시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조상을 섬기듯이 민족 전체의 시조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고이기 때문에 이제 종교는 이제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대종교의 이쪽 이제 그 독립운동 나섰던 그 신도 그룹들을 보면은 여러 그 그룹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 당시 대종교는 하나의 특정 종교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종교는 뭐 그 불교에도 좋고 기독교에도 좋고 모두 다 좋은데, 심지어 유교에도 좋고 다 좋은데, 우리가 민족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공통의 시조는 이제 단군이다라는 그런 이제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역사서술 전통에 의해서 이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암 박은식 선생이라든지, 백암 박은식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셨죠. 다 역사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꾸고, 그 내각 책임제의 수상이 국무령인데, 이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용 선생, 그 이분은 고성희 씨의 종선인데, 고성희 씨 집안은 원래부터 이 고려 말에 행촌 이암부터 다 역사가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석주 이상용 선생이 나중에 신흥무관학교에 국사책을 만들었는데, 김산이라는 독립운동가가 뭐 리메일즈하고 대담한 그 유명한 아리랑이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책을 보면, 김산의 회고를 보면은 아주 이제 신흥무관학교에서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제 한반도 지형에 관한 전술훈련을 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중공작전 펼칠 때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사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을 쭉 이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단재 신채호라든지 그 여러 이제 위당 정인보라든지 시산 김승학이라든지 하는 여러 이제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 이후에 당연히 이분들의 역사관이 대한민국의 역사관이 됐어야 되는 거죠. 이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우리 역사를 하려면 한문을 잘해야 돼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 한문 읽는 걸 갖다가 한글 읽는 것보다 더 편하게 읽을 정도로 대단히 이제 한문에다 능숙했던 그런 분들이죠. 그래서 중국의 여러 사료를 다 이제 다 읽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체적 관점을 가지고 우리 이제 민족사를 서술했던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제 불행하게도 해방 이후에 뭐 친일 세력들이 다시 이제 정권을 잡게 되고, 여기에 가장 이제 퇴행적이었던 것이 역사학계인데, 바로 이제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사 편수에 의해서 일본인들 아래서 일본인들의 돈을 받고 자국자를 깎아내리던 이병도나 신석호 같은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남한의 국사학계를 다 장악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수 진보할 것 없이 남한의 역사학계를 다 장악하면서 현재 우리 국사교과서를 한번 보면, 이 국사교과서 관점도 혼재되어 있고, 때로 어떤 부분은 그 일본인들 관점 그대로 들어와 있고, 어떤 부분은 중국인들 관점 그대로 들어와 있고, 그러다 많은 비판받으면 우리 관점을 조금 넣고 하다 보니까 서로 관점 자체가 뒤죽박죽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뭐 박근혜 정권 때 펴낸 국정교과서가 그렇고, 지금은 거민정 교과서 아직 발표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 거민정 교과서 발표하면은 과연 박근혜 정권 때 국정교과서가 얼마나 차별성이 있을까 상당히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국사서술의 전통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전부 다 국력이 뻗어나갈 때 국사를 서술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해방 직후에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낙후됐던 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어느 나라하고 그 어깨를 견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많은 외적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관은 아직도 가난하고 핍박받고 억압받고 하던 일본인들의 역사관으로 국사교과서를 서술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국사교과서를 보고는 뭐 거기서 철학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잘못된 역사를 배우게 되는데, 이 부분이야말로 빨리 우리가 그 제대로 된 역사, 그러니까 멀리 갈 거 없이 독립운동에 나섰던 독립운동가들의 역사관이 우리 현재를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적인 역사관으로
자리 잡을 때 한국 사회의 많은 혼란이 해소될 거로 생각합니다.